2단원 두 번째 정보윤리입니다. 정보윤리는 세 가지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정보보호와 정보공유, 다음에 저작권, 사이버윤리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교과서 26쪽입니다. 정보보호와 정보공유입니다. 정보공유라는 것은 뭐냐? 정보에 관계되는 모든 자원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기상정보라든지 교통정보라든지 법률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죠. 그러다 보면 정보 보호가 필요합니다. 정보 보호라는 것은 뭐냐? 컴퓨터나 네트워크상의 범법 행위를 갖다가 행위로부터 정보를 갖다 보호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공유란 말이 나옵니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이 공유란 말이 나오는데 공유라는 말은 언제 처음 나왔을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웹의 진화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26쪽 왼편에 보면 웹의 진화가 나옵니다. 웹 1.0, 웹 2.0, 웹 3.0. 그래서 1.0은 보통 한 2004년도까지, 그 다음 웹 2.0은 보통 한 2009년도, 10년도까지, 뭐 명확하게 구분되는 건 아니죠. 대략적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은 웹 3.0 시대입니다. 2010년도서부터 웹 3.0 시대입니다. 웹은 어떻게 진화했을까요?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웹 1.0 시대에는 단순하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그러한 정보 전달 형태였습니다. 근데 웹 2.0서부터 이것이 지금 틀려집니다. 전부 다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웹 2.0에서는 참여하고 공유하고 개방하고 협업하는 그러한 웹 2.0 시대입니다. 이때 공유란 말이 처음으로 나옵니다. 위키피디아도 마찬가지로 공유라는 개념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요즘은 웹 3.0 시대입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웹이 사용자를 갖다 이해하고 개인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그러한 지능형 웹 시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홈쇼핑을 통해서 쇼핑 목록을 갖다 이렇게 관심 있게 보다가 웹페이지에서 뉴스를 갖다 이렇게 검색하는데 뉴스 옆에 광고에 보면은 자기가 봤던 그런 품목이 계속해서 광고로 이렇게 달라붙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사용자 개인 맞춤형 정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다음 교과서 27쪽 정보 공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치입니다. 어떻게 보면 뭐 공유의 장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볼까요? 제일 첫 번째 사회 전반적으로 지식 풍요. 그냥 이해만 하면 되겠습니다. 지식이 풍요하죠. 옛날엔 뭐 백과사전이 있었는데 지금은 인터넷 키고 검색어 치고 그러면 다 나오죠. 다음 투명한 사회 시스템이다 이거죠. 뭐 하나가 있으면 금방 전파가 되고 그러니까 편의성이 증대가 되고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되고 국민의 국정 참여도도 증대되었습니다. 이 다섯 가지는 여러분들이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교과서 27쪽 밑에 아랫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떤 정보를 갖다가 보호해야 되고 어떤 정보를 갖다 공유해야 되는지 공유해도 괜찮은지 우리가 정보가 공유되면서 개인의 정보가 점차 중요해졌습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점차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교과서 위에서 네 번 취지로 나와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을 통해서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 단순하게 보호해야 될 정보는 어떤 것이냐? 어떤 개인입니다. 개인이 연락처라든지 주소. 안 됩니다. 여러분들 주소, 연락처 함부로 공개 안 됩니다. 또 개인이 사적인 사진이나 영상 같은 거. 그 다음에 개인이 금융정보. 그 다음 국가안보 관련 이런 것들은 보호를 받아야 되는 그러한 정보입니다. 다음 공유해도 되는 정보는 뭐냐? 기상정보, 날씨 정보 알아야 되겠죠. 그죠? 이걸 말고도 많죠. 다음 교통정보, 법률정보, 토지, 부동산 관련 정보. 그건 내가 집거래를 갖다 해야 되겠어. 그 집에 권리가 이상이 없는지 등기부등본을 갖다가 뗄 수 있겠죠. 이런 부동산 관련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공유해야 될 정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과서 28쪽 정보 보안이 목표입니다. 정보 보안이 목표. 정보 보안을 위해서는 세 가지 원칙이 필요합니다. 제일 첫 번째 무결성이 필요합니다. 무결성. 다음 기밀성이 필요합니다. 기밀성이 좋아야 됩니다. 세 번째 가용성이 있어야 됩니다. 가용성. 그래서 무결성이라는 것은 뭐냐?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 내 정보를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기밀성이라는 것은 뭐냐?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 내 정보를 갖다가 알 수 없어야 됩니다. 가용성이라는 것은 뭐냐? 허가받은 사람만이 자기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되면은 정보 보안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 정보 보안의 목표 세 가지, 무결성, 기밀성, 가용성 이 세 가지를 잘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무결성, 기밀성, 가용성입니다. 인터넷이 급속하게 성장하면서 개인 또는 기업이 서버를 갖다 구축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러한 인터넷 전산망에 침입자들에게 취약한 부분이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 정보 보안의 필요성입니다. 지금 왜 이렇게 정보 보안이 필요한가? 첫 번째는 인터넷이 어떤 무한한 개방적 성격입니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느 사이트든지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개방적 성격입니다. 기본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다음 두 번째, 인터넷 표준 규약 TCP/IP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인터넷 프로토콜입니다. 프로토콜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한국어로 얘기하듯이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영어로 사용하듯이 컴퓨터와 컴퓨터가 대화가 필요한데 이때 대화에 필요한 통신 규약이 있습니다. 즉 뭐냐? 인터넷을 하기 위한 통신 규약이 바로 TCP/IP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TCP/IP 소스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 소스가 공개됐으니까 어떻게 돼? 약점을 갖다가 쉽게 알 수도 있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정보 보안의 필요성 세 번째, 이 해커들이 해킹 정보를 갖다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갖다 공유를 하고 있네요. 해커들이 해킹 정보를 갖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사용자들끼리 어떤 정보 보호에 대한 어떤 인식이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천재 화이트 해커가 있었죠. 이정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면 한번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봐 주기 바랍니다. 이정훈입니다. 다음 교과서 28쪽. 그럼 우리가 컴퓨터를 갖다 사용할 때 생활 속에 정보 보안 실전을 갖다 어떻게 하는지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PC방이라든지 아니면 학교 컴퓨터실에, 멀티실에 수업용 컴퓨터는 전부 다 리커버리 프로그램으로 보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여러 사람들이 사용하는 PC를 갖다가 부팅과 함께 설정된 내용까지만 딱 저장된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뭐 부팅하면 그 상태에서 이렇게 포맷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죠. 이런 리커버리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 다음 세 가지 생활 속 정보 보안 실천을 갖다가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첫 번째, 시스템 암호 설정. 이건 뭐 컴퓨터마다 틀린데 어떤 컴퓨터는 델키, 어떤 컴퓨터는 F2키를 갖다 누르면 CMOS라는 곳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컴퓨터를 갖다 부팅할 때마다 패스워드를 갖다 걸어서 이렇게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컴퓨터를 갖다 부팅해서 제어판에서 관리자 계정과 게스트를 갖다가 분리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이걸 우리가 잘 안 해요. 운영체제 패치 업데이트를 갖다 꼭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 백신을 갖다가 정기적으로 반드시 설치하고 업데이트를 갖다 해줘야 됩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안 실천을 갖다 할 수 있습니다. 즉 뭐냐?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접근을 방어하고 방지하고 그 다음에 시스템 관리를 통해서 현재의 컴퓨터를 갖다가 계속해서 점검하는 그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교과서 30조 정보보안 기술입니다. 정보보안 기술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암호화입니다. 암호화라는 것은 뭐냐? 여러분들이 메일을 보낸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파일을 갖다 보낸다든지 이랬을 때 보내는 데이터를 갖다 전부 다 특정한 약속에 의해서 변환해서 보내고 그 다음에 받는 사람은 그걸 갖다 복구해서 데이터를 보는 형태입니다. 다음 두 번째 방화벽입니다. 방화벽은 보통 이제 학교라든지 어떤 조직에서 하는 것인데 우리 학교도 마찬가지죠. 내부 시스템에 의해서 불법적인 침입을 방지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음란 사이트라든지 뭐 도박 사이트라든지 이런 것은 방화벽을 통해서 내부와 외부를 갖다가 차단하는 그러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물리적인 방법이 있고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 시스템 보안 기술입니다. 이건 뭐 대규모 사이트에서 이런 것이 이용되겠죠. 만약에 불법적인 침입이 탐지가 되면 이걸 갖다 차단하고 경보를 갖다 올리는 시스템입니다. 네 번째 전자서명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인인증서인데 이것이 2020년도까지는 은행이라든지 중요한 사이트에 로그인 할 때는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최근에는 이러한 공인인증서 말고 다양한 인증 방법을 통해서 로그인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보안 기술은 이렇게 크게 네 가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과서 32쪽 저작권입니다. 저작권. 어떻게 보면 1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저작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저작권의 개념. 여기서는 뭐냐면 저작권과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 속에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갖다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에 관련된 상식 이런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교과서 32쪽에 저작권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합시다. 저작권이라는 것은 뭐냐? 사람이 사상이나 감정을 갖다가 표현한 창작물을 갖다가 우리는 저작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통해서 사람이 사상이나 감정을 갖다 표현했을까요? 기차 시간표 이런 건 아니겠죠, 그죠? 이런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시라든지 소설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영화라든지 연극이라든지 이런 것들
컴퓨터 프로그램까지 포함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대중 가요를 갖다 많이 듣고 있죠. 뭐 G드래곤이라든지 JYP라든지 선생님 시대의 송창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음악에 대한 저작권료를 갖다가 많이 받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노래방에서 노래를 갖다가 부르면은 거기 일정 부분은 그 저작권료로 지불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보에 왜 저작권이 등장했을까요? 바로 뭐 때문에 그러냐? 요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뭐 때문에요? 여기 컴퓨터 프로그램 때문에 그렇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이 여러분들이 컴퓨터의 소프트웨어를 그냥 아무 죄의식 없이 그렇게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또는 모르고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은 저작권은 창작자의 어떤 권리가 인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불법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작권 중에서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갖다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소프트웨어 저작권이라는 것은 뭐냐? 컴퓨터를 통해 제작된 소프트웨어에 대해 부여되는 저작권을 갖다 말합니다.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래밍한 것들이죠. 그죠? 이것이 왜 젊은 학생들에게 염려가 되는지, 이것이 특징이 뭐냐면 아주 복제가 쉽습니다. 그냥 뭐 여러분들 파일 복사하는 것처럼 쉽게 복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냥 또 실용성이 강합니다. 쉽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염려가 되는 겁니다. 그 옛날에는 못 모르고 그냥 뭐 예를 들어서 MS 오피스다 그러면 CD 하나 있으면 그걸 갖다 불법적으로 복사해서 사용하고 노래를 갖다 불법적으로 다운받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근데 요즘은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고 절제되고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 저작권 중에서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라든지 그 다음 프로토콜, 그 다음 알고리즘 어떤 해결 방법을 위한 순서 이런 걸 얘기하죠. 근데 여기서 이 프로토콜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한번 보도록 또 합시다. 이 프로토콜이 뭘까요? 이거 아까 잠깐 나왔었는데 이 프로토콜에 대해서 다시 보도록 합시다. 프로토콜이라는 것이 뭐냐? 프로토콜이라는 것은 뭐냐? 컴퓨터하고 컴퓨터가 대화를 나눕니다. 또는 정보기기하고 정보기기가 대화를 나눕니다. 대화를 나눈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정보 교환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정보 교환을 갖다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컴퓨터하고 컴퓨터도 어떤 언어가 필요하겠죠. 대화하는데 어떤 규칙이 필요하겠죠. 이러한 여러 가지 통신 규약을 갖다가 통신 규칙 있죠. 이걸 갖다가 우리는 프로토콜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프로토콜은 많이 있어요. 뭐 메일을 갖다가 사용할 때는 SMTP, 파일을 갖다 전송할 때는 FTP, 원격 접속할 때는 뭐 텔넷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인터넷을 할 때는 TCP/IP라는 프로토콜이 필요합니다. 즉 뭐냐? 인터넷을 할 때는 컴퓨터가 TCP/IP라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게임 같은 거 할 때 있죠. 게임도 온라인 게임을 할 때는 전부 다 같은 프로토콜을 사용하면서 온라인 게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갖다 우리 뭐라 그래? 프로토콜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교과서 33쪽에 보면은 더 알아보기에서 CC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저작권자가 저작물을 사용 조건을 미리 제시해서 공개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시를 갖다 썼다. 아래 한글에서 한컴 오피스에서 시를 갖다 썼다. 그럼 한컴 오피스도 이러한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적으로 전 세계 한 70여 개국에서 이러한 오픈 라이선스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그림을 갖다 보면 그냥 이해하면 되겠죠. 이렇게 CC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건 저작물을 갖다 공유하겠다. 다 같이 써라 이거지. 사람 표시돼 있으면 저작자를 갖다 표시해줘라.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여기 달러 표시 비슷하게 이렇게 돼 있죠. 이건 뭐냐? 비영리다. 영리 목적으로는 이용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여기 한문으로 있죠. 2차 변경 금지한다.
이걸 갖다 이용해서 내가 만든 걸 갖다 변경해서 사용하지 마라.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죠. 동일 조건 변경을 갖다 허락한다. 동일한 라이선스 표시 조건으로 저작물을 갖다 활용한 2차 저작물 제작을 갖다 허용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만 보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죠? 다음은 교과서 34쪽입니다. 우리가 소프트웨어 저작권 상식입니다. 이게 쉬운 것 같은데 때로는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갖다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 기관이나 사업장에서 나온 사용하는 그 라이선스를 갖다가 집에서 사용해도 되느냐 이거죠. 안 되죠. 아빠 회사에서 뭐 CD를 갖고 왔다 이런 거 안 되는 거죠. 그죠? 다음 파일 다운로드 자료실에서 패킷 사용료를 갖다 지불하고 다운받은 거 이것도 불법입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패킷 사용료는 요 사이트에 대한 수수료를 갖다 지불하는 것이지 저작권에 대한 수수료를 갖다 지불하는 건 아니죠. 그 다음 세 번째, 상위 버전 프로그램을 갖다 구입했어요. 그럼 하위 버전 프로그램을 갖다 그냥 사용해도 되느냐? 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어떤 저작권법에 대해서는 상당히 엄밀하게 이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이거 많이 당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폰트입니다. 폰트, 글꼴이죠. 그래서 웹상에는 이런 폰트 사냥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웹상에 어떤 글을 갖다 공개했을 때 이런 폰트가 자기네 폰트인지 자기네가 갖고 있는 저작권을 갖고 있는 그런 폰트인지를 갖다가 사냥하는 사냥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뭐 고소하겠다고 뭐 협박하고 그러죠. 때로는 고발을 당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폰트 사용 같은 거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교과서 34쪽 밑에 나와 있는데 소프트웨어 저작권 상식입니다. 우리 이런 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프리웨어, 공유 소프트웨어, 공개 소프트웨어 이렇게 있는데 프리웨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죠. 기본적으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저작권자가 사용 범위나 이러한 조건을 갖다가 규정해 둘 수 있습니다. 이걸 갖다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뭐 아래악 같은 경우에 여기에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 공유 소프트웨어인데 이건 저작권자가 공유를 갖다 원하거나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입니다. 이건 그냥 프리로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있죠. 그럼 뭐 리눅스 같은 거 여기에 포함될 수가 있겠죠. 다음 공개 소프트웨어입니다. 요거는 뭐 제약 없이 이렇게 사용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일정한 사용이 허락 범위와 조건을 갖다 규정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MS 오피스 30일 사용권 이런 것이 여기에 포함되겠죠. 이런 걸 갖다가 공개된 것이라 하더라도 잘 살펴보고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교과서 36쪽. 그러면은 왜 우리가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갖다 이렇게 보호해야 되는지 법으로 규정하고 이걸 갖다 감독하고 있는지. 제일 먼저 저작권을 갖다 존중하게 되면은 저작권을 존중하게 되면 어떤 수익이 창출되겠죠. 그러면 어떤 콘텐츠가 강화되겠죠. MS 오피스가 점점 좋아진다든지 한컴 오피스가 점점 좋아진다든지 그러면 경쟁력이 상승되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또는 현존하는 사람들도 어떤 창작 동기가 강화될 겁니다. 결론적으로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보호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뭐냐? 소프트웨어 관련 산업을 갖다가 발전 추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저작자가 창작 활동을 갖다 전념할 수 있도록 해서 제공을 갖다가 창작 동기를 갖다가 제공함으로 해서 소프트웨어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저작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는 그렇게 뭐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전 세계 국가들하고 비교할 때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좀 많이 떨어지죠. 삼성에서 뭐 반도체라든지 여러 가지 전자제품은
세계에서 탑 클래스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소프트웨어는 별로 그렇죠. 특히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에 그렇죠. 다음은 교과서 39쪽 사이버 범죄입니다. 사이버 상에서 일어나는 범죄를 갖다 우리는 사이버 범죄라고 합니다. 정보과학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이러한 범죄도 점차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사이버 범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이버 테러란 말이 좀 무섭죠, 그죠? 그 다음에 일반 사이버 범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사이버 테러는 해킹이라든지 바이러스 제작 유포, 요겁니다. 요 두 가지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일반 사이버 범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바이러스 제작 유포는 알겠죠? 해킹이라는 것은 컴퓨터 시스템에 불법적으로 침입해갖고 자료를 갖다 유출한다든지 변조한다든지 삭제한다든지 마비를 갖다 유발시킨다든지 이러한 행위를 우리는 해킹 그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범죄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6가지가 있습니다. 사이버 상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 범죄의 특징이 좀 일반적인 것과 다릅니다. 첫 번째는 비대면성, 대면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익명성입니다. 익명성. 이름을 숨긴다는 얘기죠. 뭐 가명이라든지 아이디라든지 이렇게. 그래서 사이버 범죄를 악성 댓글을 갖다가 다른 사람을 잡아보면 초등학생이라든지 중학생이라든지 익명성이기 때문에 누가 했는지 모릅니다. 비대면성이기 때문에 좀 더 용감해지는 듯 그렇습니다. 다음에 전문성과 기술성이 있어야 됩니다. 해킹하기 위해서는 바이러스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문성과 기술성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 시간과 공간의 무제한성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그냥 시간적으로 새벽에도 그렇고 시간과 공간의 무제약성입니다. 일단 빠른 전파력입니다. 빠른 전파력입니다. 그에 따른 피해도 엄청나게 크겠죠. 우리나라는 사이버 범죄 때문에 신문사가 방송국이 피해를 입은 적도 있었죠. 그 다음에 비대면이 되기 때문에 죄의식이 희박합니다. 이건 죄의식이 희박합니다. 댓글 하나 달았는데 이런 식입니다. 그 다음에 발견과 증명이 고의 입증이 곤란하다.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사이버상의 범죄는 자기가 혼자 있는 공간에서 아무도 안 보는 듯한 환경에서 하기 때문에 쉽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항들을 갖다가 잘 인식해서 사이버상에서 행동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사이버 범죄의 종류입니다. 교과서 40쪽입니다. 첫 번째 해킹이 나옵니다. 이거는 먼저 슬라이드에서도 얘기했듯이 컴퓨터 시스템에 불법적으로 침입을 해서 자료를 갖다 유출한다든지 컴퓨터 시스템에 유해한 영향을 갖다 끼치는 겁니다. 삭제할 수도 있고 마비시킬 수도 있고 위변조할 수도 있고 그렇죠. 다음에 스미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스미싱 이것이 요즘에 상당히 피해가 큽니다. 이 스미싱은 문자 메시지와 피싱의 합성어인데 여러분들 이제 문자로 이런 안내 문자를 갖다가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자가 왔는데 거기 인터넷 주소가 있어요. 이걸 갖다 클릭하면은 자동적으로 악성 코드가 설치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개인 금융 피해를 입히는 그러한 수법입니다. 다음은 메모리 해킹입니다. 해커가 피해자의 컴퓨터에 악성 코드를 갖다 유포한 다음에 그래서 메모리 갖다 해킹을 해갖고
뭐 예를 들어서 은행 거래하는 과정에서 과정에서 거래 정보를 갖다가 위변조하는 그러한 수법입니다. 다음에는 파밍입니다. 파밍의 특징은 뭐냐면 가짜 사이트입니다. 가짜 사이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kbstar.com 이렇게 했을 때 kbstore.com 이렇게 해갖고 은행 거래를 하는 개인금융 정보를 갖다 몰래 빼돌려서 가짜 사이트에서 입력하는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등을 갖다 이용해서 개인 금융 정보를 갖다 빼돌려서 범죄를 일으키는 그러한 수법입니다. 41쪽에 중단원 정리하기 시간 5분 드리겠습니다.
자, 1번의 가로. 개인정보를 탈취해서 전화통화를 갖다 한다 이거죠. 전화통화를 갖다 하는 것은 뭐라 그러냐? 보이스 피싱이 되겠죠. 보이스 피싱. 보이스 피싱이 되겠습니다. 보이스 피싱. 보이스 피싱. 다음 두 번째. 2번의 세로. 사이버 범죄 중에서 해킹 바이러스. 이건 뭐 사이버 테러입니다. 사이버 테러. 사이버 테러가 되겠습니다. 다음 3번의 세로. 문자 메시지라든지 피싱의 합성어. 뭐야? 스미싱이 되겠죠. 스미싱이 되겠습니다. 스미싱. 다음에 4번의 가로. 사이트마다 동일하게 이걸 갖다 사용하면 안 돼. 뭐야? 패스워드가 되겠습니다. 패스워드가 되겠습니다. 패스워드. 다음에 5번의 가로 볼까요? 5번의 가로. 사이버 범죄의 특징으로서 얼굴을 마주하지 않아 뭐라고 그래요? 비대면성이 되겠습니다. 비대면성. 다음 6번의 세로 봅시다. 정보 보안이 목표 중 허락받지 않은 사용자가 6번의 세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보안이 목표 중에 허락받지 않은 사용자는 내용을 알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바로 뭐냐? 기밀성이 되겠습니다. 기밀성. 발음 잘해야 됩니다. 기밀성이 되겠습니다. 일단 9번의 가로입니다. 9번의 가로. 주로 공공기관에서 생성되는 정보, 공공정보가 되겠습니다. 공공정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의 세로. 무슨 소프트웨어는 제약 없이 변경, 복제, 전송이 가능하다. 공개입니다. 공개 소프트웨어가 되겠죠. 공개. 다음에 7번의 가로. 외부의 불법적인 침입을 막기 위한 시스템을 갖다 뭐라 그러냐? 방화벽 그렇게 얘기하죠. 방화벽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화벽. 그 다음에 8번의 세로 보겠습니다. 8번의 세로. 정보를 특정 사용자만 알 수 있도록 가공하는 것을 갖다 우리는 뭐라 하냐? 암호화 이렇게 하죠. 암호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1단원을 정리했습니다. 자, 빠진 거 있으면 기록할 수 있도록, 필기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자, 1단원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1단원을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용어가 나왔었죠. 자료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자료라는 용어가 나왔고, 다음에 두 번째 정보란 용어가 나왔죠. 정보. 다음에 정보과학도 나왔습니다. 정보과학. 자료라는 것은 뭐냐? 현실 세계로부터 관찰과 측정과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사실입니다. 정보라는 것은 뭐냐? 의사결정을 갖기 위해서 자료를 갖다가 의미 있게 가공한 것이라고 그랬죠. 정보과학이라는 것은 뭐냐? 정보에 관련된 모든 활동에 대한 일반적인 원리를 갖다 다루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직업에 대해서 나옵니다. 직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직업을 갖다 소개하고 있죠. 그 중에서 4차 산업의 핵심 기술도 남았죠. 연결, 인공지능, 빅데이터, 그 다음에 로봇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정보 보호가 나오는데 정보 보호는 웹 2.0 때 공유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이때서부터 정보를 갖다가 보호하기 필요하겠다. 정보 보호가 필요해졌다. 정보 보호를 위해서 세 가지 필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다음 네 번째 저작권이 나옵니다. 사이버 인류에서 저작권이 나옵니다. 저작권이라는 것은 뭐냐? 인간이 사상이나 감정을 갖다가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그랬죠. 창작물.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